한반도를 무력 수단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무단 통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조선 출신 총독은 임명했죠. 데라이치 마사타케라는 총독을 보냈고요. 알처럼 생겼죠. 무단 통치라고 불리는 무력을 통한 억누르는 억압 통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군인을 잡는 군인, 다시 말해서 헌병을 경찰 역할로 그냥 써버리죠.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을 경찰로 썼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을 주냐면 재판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즉결 처분권이라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줬냐면 일본인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는 조선인들을 때리는 권한을 줬어요. 어딜 때렸냐? 조선인 엉덩이를 때리죠. 조선 엉덩이 엉덩이를 때리는데 엉덩이 태자를 써서 태형, 조선 태형령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엉덩이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 미납의 경우 때렸다, 조선인들은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더 무시무시했던 건 교원 선생님들이 칼을 차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당시 못 살았죠. 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경제적인 침탈을 해가기 위해서, 그렇죠? 곡물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곡물의 기본이 되는 토지를 조사해 갔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안 하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합니다. 이거 영국을 따라한 겁니다. 무슨 회사? 동양 적시 주식회사. 영국에서 옛날에 동인도 회사 만들었죠. 그거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식민 통치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고, 신고하는 게 원칙, 증거를 제시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글자도 잘 모르고 일본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소수이지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누락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연히 이거 봐주는 경우가 없었겠죠. 피해가 발생했고요. 두 번째, 이 조선 같은 경우는 공방정, 돈전이라 불리는 특이한 토지입니다. 즉 궁궐, 왕실에서 필요히 사용하는 토지가 있었고, 관청에서 필요시 사용하는 토지가 있었고요. 가문에서 사용하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토지들을 애매한 토지들을 모두 총독부가 소유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서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문제였죠. 이런 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네 뭐야? 소장농이죠. 당연히 여기다 세금 내는 사람들인데 소장농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평화롭게 소작할 수 있는 경작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경작권을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사실 소작농이라니 자기 토지가 없는 농민을 말하죠. 그래서 저소득층이야. 빈민층이죠.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소작농이 되게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소작농 비율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인정해 주냐면 경작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가 있으면 지주가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이 소작농들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지주 A가 있으면 여기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이 소작농들을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면 끝까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이게 경작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야, 경작권 뭐야, 나 들은 바가 없는데, 이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 하면서 이런 거는 깡그리 무시했던 거죠. 아시겠죠? 경작권이 무시되면서 소작농은 몰락하게. 그 다음에 당연히 지주들은 본인들의 권한을 증서로서 인정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총독부가 소유하게 된 엄청난 토지 있잖아. 이것들은 당연히 일본인들한테 싸게 팔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싸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 대주주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결국에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시도한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결국에 토지 소유권이 발행돼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광목계약시기에 지게를 발급함으로써 우리 민족도 이미 하고 있었다, 실행 중이었던 사업이었다, 우리 민족이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게, 이런 게 역사적 의미가 있죠. 이게 토지 조사 사업의 실체였다. 어쨌든 이게 전국 무단 통치, 이들이 헌법이죠. 뭘 가지고 있었죠? 직결 적응법. 그러다가 이 무단 통치로 억누르니까 1919년 3.1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뭘 주장했냐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주장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왜 주장했냐면 당시 1916년부터 19년까지 뭐가 끝났어요? 1차 세계대전. 누구랑 싸운 겁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붙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제 일본이 여기 껴 있었고, 그다음 미국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한마디 한 거예요. 야, 너네 패전국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너네 패전국들 식민지 다 내놔. 이 식민지들은 민족 자결, 이 민족들이 알아서 하게 하자. 자살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게 민족 자결. 그래서 누가 설렜다 그랬죠? 조선인들이 설렜다고. 야, 우리 독립하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설렜다고. 근데 이때 설렜던 사람이 김규식이라는 천재였죠. 김규식. 당시 4개 국어를 하는 천재였던 김규식이 설렙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고 김규식이 파리로 가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도쿄에서는 이 28 독립선언을 낭독합니다. 국내에 있던 민족 세력들이 자극을 받아요.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게. 근데 그 타이밍에 고종이 사망합니다. 왕이 죽은 거야. 애증의 고종. 그래서 장례식을 열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만세 운동을 계획하니 이걸 계획했던 사람들이 민족 대표 33인이었다. 이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약서서 민족 대표는 태화관에서 낭독하고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어쨌든 약속은 이렇게 따로따로 낭독하는 가운데 전국적 민족운동으로 바뀌게 돼서 이렇게 북외지역 포함해서 만세운동이 지속됐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야, 우리 아직 포기 안 했구나. 자신감, 단결, 의지 확인했고요. 이걸 결과로 임시정부가 수립. 사실 정부죠. 정부를 만든 거죠. 왜냐하면 독립청원서를 이때 제출하러 갔더니 당시 열강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독립청원서 거부를 하는데 젠틀하게 거부했어. 너네 정부 만들어서 와라. 정부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거절했거든. 김규식이 빡친 거야. 그래? 나 그럼 정부 만든다. 그래서 정부 만든 거야. 일본 애들은 깜짝 놀랐지. 뭐야, 조선 애들 아직도 포기 안 했단 말이야. 포기 안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잘해주는 척하죠. 무슨 통치? 문화 통치로. 중국은 오사운동이라는 비슷한 운동으로 전환하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3.1운동 전후에 각지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연해주의 상하이의 임시정부, 한성에 한성으로졌어요. 당연히 이걸 합쳐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있는 애들은 금방 왔고요. 상하이에 있는 애들이 이제 한성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상하이의 김규식
김규식이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던 한성 멤버들을 모시고 오기로 합니다. 법통을 계승하기로 이들에게 정통성을 줬고요. 그래서 이 형님들을 모셔오는 조건으로 9월 달에 새롭게 만든 이 상하이에 9월 달에 새롭게 통합 정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합 멤버죠. 그래서 다 있어요. 김구, 이동휘, 이승만, 남창호 등 주요 멤버들이 다 있는 통합 정부를 만들어냅니다. 기세가 좋았죠. 저 의미가 중요한데 최초의 상권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시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민주공화제, 주권 재민,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좌우 적작 성격, 좌파 우파가 섞여 있었죠. 통합적 성격의 이게 바로 무슨 운동? 3.1 운동입니다. 어쨌든 3.1 운동으로 독립은 못했지만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바꿔줘야겠다. 죽여서 고기를 살려놓고 짜서 먹는 게 낫다. 그래서 잘해주는 척 하기로 하죠. 그래서 무슨 통치? 문화 통치. 보게 됩니다. 당시 총독이 이 사람이에요. 사이토 마코토라고. 더 무섭게 생겼죠. 그래서 칼처용 폐지, 보통경찰제 적용, 조선인들 하급관리 진출 이런 거를 해주니까 조선인들이 넘어가요. 친일파. 더 무서운 시대가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군인만 총독을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문관, 다시 말해서 일반 공무원도 총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반 공무원이 온 적은 없어요. 사이토 마코토조차도 해군 출신이야. 그 다음에 예전에는 헌병경찰제였죠. 그런데 이제 보통경찰을 바꿔요. 골 때리는 게 보통경찰을 바꿔놓고 경찰 수는 3배 곱하기 3배 해버려. 이게 뭐 의미가 있냐고.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갖고 와서 누구를 탄압해요? 독립운동가 탄압하거든. 독립운동가 탄압하는데 25년에 이 법을 갖고 와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다가 걸리면 몇 년형이야? 10년형. 근데 더 무서운 건 28년에 이걸 개정해서 최고 뭘로 만들어? 사형을 내리는 걸로 바꿔버려요. 이거 무서워서 하겠네. 탄압하는 거죠. 이게 문화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출판을 일부 허용해줍니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을 허용해줘서 만들려면 만들어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의미가 없죠. 왜냐면 검열해서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관 폐간을 시켰거든.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해서 다시 말해서 모임을 허용한 거야. 모임하게 해줄게. 하지만 무슨 모임만 허용한 거야? 친일파. 다시 말해서 문화 통치란 결국 친일파를 양성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민족끼리 싸우게 하는 민족 분열 통치에 불과합니다. 이게 20년대 실습.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본 애들이 이때쯤이 되면은 메이지 유신 한지 오래되죠. 산업화 한 지가 오래됐어요. 산업화 했다는 거는 공장을 많이 공장 세운 지가 오래됐어요. 자, 그럼 공장 어디다 세워? 도시에다 세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 농촌에서 도시로 가죠. 이걸 뭐라 불러요?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럼 뭐가 증가하겠어? 깨끗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겠죠. 뭐가 부족해져? 식량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일본은 정확하게 1918년에 무슨 폭동이 일어났을까? 쌀 폭동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거 일본 애들이 걱정해 안 해? 걱정 안 하죠. 왜냐면 신진 어디서 실어오자? 맞아요. 야, 조선에서 쌀 실어오자 이 생각을 했거든. 쌀 갖고 오자.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제품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제품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원자재 가격 곱하기 임금이잖아. 근데 임금 가격을 낮게 하려면 뭐가 싸야 돼? 임금 가격을 낮게 해서 사람들을 많게 하려면
맞아요. 물가가 낮으면 돼. 물가 낮으면 사람들이 임금 가격이 낮아도 만족한다고. 맥도날드 세트 가격이 100원이면 사람들이 지금 만원인 걸 만족한다. 그래서 물가 낮게 유지하면서 원가를 지키면서 낮은 제품 가격을 충족하려고 했어.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저미가 정책이라고 부르고, 이 저미가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또 쌀을 갖고 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쌀을 생산해서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당연히 수리시설이라는 게 저수지, 그 다음에 댐, 수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종자, 대량. 그래서 생산량이 늘었어. 근데 문제는 이런 거 하는데 돈이 들잖아. 돈을 어디다 벌겠어? 세금으로 걷었고요. 이 세금을 누구한테 내라 그러겠어? 지주들한테 내라 그랬어. 지주들이 진해가 되냐? 아니지. 수장농한테 다 전가시켰다. 수장농만 피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생산량이 늘긴 했어요. 그래서 1400만 석에서 1700만 석으로 늘었어. 그리고 고마워해야 되냐고. 아니죠. 자기네를 위해서 늘린 건데, 그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증가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은 거죠. 말이 좋아서 수출이 수탈이죠. 수탈. 뺏어간 게 더 많은 거야. 그래서 300만 석 늘었는데 400을 뺏어가니까 100만이 부족해지잖아. 100만 마이너스 100이잖아. 그래서 부족한 식량 100만이 부족해지니까 보세요. 100만이 부족해진 거를 만주에서 이상한 것들 수입해서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출하는데 수출을 잘해야 되니까 안정적 쌀 수출을 위해서 일제가 누구만 보호해 주냐면 지주들만 보호해 줍니다. 야, 지주들아, 소장농들 계기면은 나한테 말해. 권한만 보호해 주고요. 이 과정에서 누구는 이익 봐요? 친일 지주들. 그냥 쌀 팔면서 이득만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일본인 상인들은 이득 보는 거야. 중간에 껴가지고 수수료 먹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모두가 힘든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계획이다? 산미 증식 계획. 산업화를 위한 쌀을 증식하는 계획. 일본의 산미 증식 계획이다. 쌀이 늘긴 늘죠. 근데 솔직히 말해 뺏어가는 게 더 많았다. 아시겠죠? 30년대 보겠습니다. 30년대는 일본 애들이 위성을 잃어버리는 시기예요. 중국이랑 싸우고, 그 다음에 어디랑 싸워? 미국이랑 싸웁니다. 아무리 일본이 잘 나갔다 하더라도 두 나라랑 싸우는 건 무리라고. 이 두 나라랑 싸우니까 뭐가 필요해요? 병력이 필요합니다. 병력이 필요하니까 일본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조선인 병력이 필요한 거야. 동원하게 된 거죠. 근데 조선인 병력을 동원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인 병력 잘못 동원했다가 조선인이 수류탄 던지고 도망가면 어떡해. 그래서 조선인 머릿속에 있는 조선이라는 이 민족적인 생각을 없애고 싶은 거야. 이거를 지우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무슨 통치야? 민족 말살 통치. 그래서 무슨 통치를 하냐면 황국 식민화 정책이라는 거 합니다. 전황 폐하 국가의 신화된 백성으로 만드는 정책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어떤 설을 만드냐? 일선 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조상님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내선 일체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런 썰들을 만들어내요.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님이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 다음에 공성요배. 천황폐하가 사신궐에 허리 숙여 절하자.
공성요배,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이런 거를 강요하는 거죠. 절하는 거죠. 이게 뭐죠? 공성요배. 이거는 뭐죠? 신사참배. 그러다가 30년대 후반이 됩니다. 후반이 이거죠. 자, 후반이 되면 중일전쟁, 평양전쟁 급해지는 거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 외우도록 시키고, 그 다음에 지원병제. 지원병 원하는 사람을 군인으로 받았어요. 실제로 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가 총동원법 법을 만들어서 동원합니다. 실제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서 공출제, 금속이랑 쌀, 뭐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이런 것들 가져갔어요. 무기 만들었지. 그 다음에 배급제, 식량을 배급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징용제, 강제로 노동자로 동원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군함도 이런 데 잡혀갔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강제로 잡혀가니까 인원 체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헷갈리니까, 한국인 이름이라면 장식이면 숙지는 거고요. 당연히 있으니까 한국어 필요 없고 한국사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죠. 조선 어학회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조선동아일보도 이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43년 이제 급해지는 거죠. 징병제, 강제 군인 동원. 그 다음에 44년에는 위안부 제도 이런 것들이. 경제는 경제적으로 3대는 병참기지화라 그래서 병참기지화라 그래서 초반에는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부르고요. 남한에는 면화, 북한에는 양털을 길러서 면화를 생산했고, 면 있잖아, 면. 북한에는 양을 길러서 옷을 생산했어. 옷. 군복이죠. 근데 후반이 되면은 전쟁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조선 공업화, 식민지에도 공장을 짓자 이거야. 공장을 짓기 시작한 중국에 바로 물건을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북한 지역에다가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지어요. 남한 지역에다가는 별로 안 지어요. 그래서 결과는 해방 이후에 북한이 더 잘 살게 돼. 보시면 북한이 다 있어요. 화학 이런 거. 남한은 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쌀보리. 이게 병참기지 생계였다. 그렇죠? 그래서 시기별로 이게 일제시대 정리예요. 분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중간에 자유민주.